자, 이번에는 이제 그 국민의 전민변전 사업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전민변전은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국민항 14년 신돈이 등장하면서 활발해졌다. 그래서 전민변전 도감을 설치하고 나서 수소 판사가 된 신도는 탈점한 정민을 경중 15일, 외방 40일 기한 안에 자진 신고하고 하는데 경중이라는 것은 개경을 중심으로 해갖고 주변 지역, 아마 경기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보통 경기 외곽 지역은 나머지 외방이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기한으로 자진 신고하도록 신고토록 하는 강력한 조치를 당했다. 자, 이 당시에 종묘, 학교, 창고, 사사, 사사는 절인 것 같아요. 예, 녹전, 국수전, 군인전, 세업전이 탈점한 상태인데, 참고로 이 사사는 절이 아니라 절사자가 아니라 간청사자니까 여기 아마 간청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탈전한 상태였는데 신돈의 이러한 조치는 크게 환영받았다. 그래서 이제 신돈의 조치에 대한 그 환영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에 예문이 나왔거든요. 요거 기출 예문 찾아보시고요. 자, 그러나 신돈의 제고로 전민변전 사업은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국민학 때는 전민의 변전뿐만 아니라 그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재정 개혁이 있었는데 일단 보면 세호군을 재편성을 통해 세입의 근원을 새롭게 창출하고 염철 전매제를 향상시키고 요게 이제 염철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소금하고 철이 전매제였나 봐요. 예. 그래서 특히 소금과 관련된 전매제는 각염법이 돼갖고 아까 전에 언급했죠. 자, 단기적인 정부 수입을 늘리고 또 토지와 호구 조사 등을 통해서 세제 개편을 시도했다. 그래서 이런 개혁들은 얘 이제 우왕 때도 전민변전 사업이 부분적으로 추진된 적이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민변전 사업은 고려 후기 때 주요 이제 국제 사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자, 이제 국민학 개혁을 이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이제 뭐냐면 신진사대부의 등장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 자, 그 밑에 해난교과서 볼게요. 자, 해당 교과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여기 32페이지 펴보세요. 여기 보면. 자, 고려 학자들은 원가의 교류를 통해서 성리학을 수용했다는 거죠. 이 성리학은 뒤에 다시 좀 얘기할 텐데, 이때 수용한 성리학은 주장학이 아니에요. 예. 보통 주장학과 성리학을 동일하게 보고 있는데, 그건 조선시대 이후에 이제 형성된 인식이고요. 성리학의 여러 학파 중에 하나가 주자학이야. 대표적인 학파가. 근데 이때 이제 성리학은 주자학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주자학의 아류였던, 그러니까 이제 그 허영이라는 사람이 있어. 허영의 성리학이야. 어. 그래서 이 허영의 성리학은 형이삭적인 모습보다는 주로 이제 그 실천적인 모습이 강하다고 하죠. 예. 그래서 있고 참고로 원나라도 성리학을 간학화했어요. 세종 쿠비단 이후부터는. 음. 그리고 명나라도 성리학을 간학화했죠. 근데 이제 원의 성리학 간학화 내용은 허영의 성리학이고 그다음 명의 성리학은 주자학을 얘기하는 거야. 예. 약간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 때 받아들인 성리학은 주자 성리학이 아니라 허영의 성리학이고요. 그 다음에 주자 성리학은 허영의 성리학 좀 하고 나서 뒤에 받아들인 거야. 이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14세기의 성리학을 바탕으로 간직에 진출한 신진사대부가 등장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신진사대부란 용어보다는 다른 책은 신은 유신이라는 용어를 많이 쓴다고 했죠. 자, 이들은 지배층의 책임의식을 강조하며 공적 합리적인 정치 운영을 추구했다. 자, 신진사대부들은 그 당시 이제 성균관을 재정비한 이제 성균관 중심으로 정치세력을 성장했고, 그래서 신진사대부를 성장한 국민의 개혁 정치에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성균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들은 명과 교류하면서 원과의 관계를 뭐냐면 끊도록 주장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국민학 때 친원세력하고 친명세력들이 나눠졌죠. 그래서 요때 명나라는 그 친명세력들은 신진사대 부들이고 여기 원을 이제 그 추종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북원이죠. 그 당시에는 북원 세력들을 추종한 것은 권문세력이었다. 그래서 이들 간에 어떤 정치적 갈등이 있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원과 연결된 권문세족의 이제 뭐냐면, 어디까지 하는 거야? 자, 원과 연결된 권문세족의 부정부패를 비판하며 정치사회 문제를 해결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한편, 이 시기 때 홍건조가 왜곡을 격퇴하면서 이성계나 채원 같은 신흥 무인색들이 이제 성장했는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제 그 당시 이성계하고 이런 신진사대부 중에 급진파들 있죠. 급진파들이 이제 손을 잡아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자, 신진사대부는 위화도 해군 계기로 실권을 잡은 이성계와 함께 가정법을 시행하여 토지개혁을 개혁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 과정에서 신진사대부는 개혁의 방향을 둘러싸고 이색이나 정몽주 같은 온건파, 정도준, 조준 같은 급진파로 분류되는데 자 여기에서 주의할 건 뭐냐면 위화도 해군까지는 뭐냐면 온건이든 신진이든 이성계를 지지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여기 뭐 가정법 시행한다는 거 등등 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이성계를 지지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분리됐죠. 이게 이제 이색하고 정몽주에 각각 분리돼 나가는데 자 이거는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요 관련돼서 예전에 이번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요거 뒤에 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자, 그 이후 이제 세왕조도 건국을 주장한 급진사대파는 고려왕제 유지를 이제 주장한 온건사대파를 제거하고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여 조선을 건국했다.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방원이 정몽주를 제거하는 그런 그 과정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뒤에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 위화도 해군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위화도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압록강 하류에는 섬이에요. 예, 위화도.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저 SNS 영상을 보니까 틱톡을 보니까 미아도를 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이. 거기에 막 고충 건물도 올리고 그러는데 자, 요번에 위아도 해군과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죠. 기출 문제에. 자, 원을 이제 북쪽으로 쫓아내고 중국 대륙을 차지한 명은 그 당시 어, 고려가 국민의 수복 등 상성 총관부를 명예 영토 삼게 통보했어요. 자, 요것 때문에 이제 뭐예요? 이제 요동을 치자라는 말이 나왔죠. 예, 명을 치자 이런 말이. 그래갖고 이제 요거 쌍성 총관부 요거 나왔죠. 이게 천령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여기 천령위를 설치하겠다. 이거 원나라 영토가 꼭 명나라 영토다. 우리가 원을 계승했기 때문에 그 예전에 뭐 상승천공부 원의 영토이지 않냐? 달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서 갈등이 난 거야. 자, 이에 우한과 채영은 명을 점령한 명이 점령한 노동지역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 당시 정벌권 지휘관은 이성계 임명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잘못된 내용이야. 예. 그 당시에 이 명나라가 요동을 뭐냐면 장악한 건 아니에요. 예. 요동은 장악한 건 아니고 요 요동은 아직까지 무주공산 지역이었어요. 무주공산. 그래서 이제 원나 그 당시 명은 이 요동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건 아니었다. 이렇게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원나라는 요동 지역에 동령위를 설치했어요. 동령위. 네, 동령위. 근데 이건 단순 행정기구의 명칭일 뿐이지 요동을 완전하게 장악하지 못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네, 동령위라는 기관만 설치해 놓겠어. 그래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정도전 하면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대표적인 이제 뭐냐 칭명세력이잖아요. 신진사대부고 그 이 사람이 요동을 치자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어차피 요동은 그 당시는 무주공산 지역이었고 명나라가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사실관계가 좀 틀리다. 명이 점령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나 요동 정부에 반대했던 이성계는 압록강 위화도를 해서 군대를 돌려서 우왕과 채영을 몰아내고 국정을 장악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성계와 이제 그 당시 신진사 대부들은 왜 뭐냐면 명나 그 쓸데없는 갈등을 하냐 외교적으로 할등하자. 외교적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명나라 요구가 명이 나중에 그 천령이 요구를 철회하긴 했어요. 예, 그렇게 주장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이제 최고사령관이 최영이었죠. 최영인데 예, 우왕이 이제 이 최영에 너무 심리적 기대를 많이 했어요. 기대를 그러니까 심리적 많이 이제 정서를 기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최영이 또 우왕이 또 장인이잖아요. 우왕의 왕비가 이제 그 최영의 그 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 출정할 때 총사령관은 최영이었지만 채원과 우왕은 어디까지만 갔냐면 딱 평양까지 있다가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성계하고 조민수가 이제 사령관으로서 이제 좌우 사령관을 가서 이제 갔죠. 근데 이성계가 조민수를 설득시켜갖고 해고를 하면서 이 당시 채영이 이제 당한 거죠. 병력은 이제 이성계가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채영이 급히 이제 개경을 철수해가지고 이제 하다가 결국에 잡혀갖고 이제 죽게 되고 우왕이 패하고 그 아들이었던 창왕이 이제 등장했죠. 왜냐하면 이성계는 반대했어요. 창왕 그 즉위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색이라든지 조민수나 이런 사람들이 창왕을 믿었기 때문에 뭐냐면 했고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창왕조차도 이제 폐위시켰죠. 이 신돈의 자손이다 하면서 요거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위화도 해고를 계기로 해갖고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이성계가 실권을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이성 위화도 해고를 이제 하는 그 요동정벌 있죠. 요 요동벌의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 명나라가 그 천령에 설치하겠다는 그 통곡 요 관련된 내용이다.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신진사대부 관련된 그 주제 탐구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보면, 자, 신진사대부들은 검문세력과 혼인관계를 맺은 세력이 있는 가문 출신부터 지방 향리 출신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고려 말에 이제 뭐냐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고려 사회를 개혁하고자 했다. 자, 예전에는 신진사대부와 검문세족을 마치 대립적이고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걸로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신진사부를 분류하는 법문 세력의 분류도 같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있고, 그래서 이걸 좀 명확히 구분하고자 완전히 좀 개혁적 성향을 띠고 있는 충무왕 이후의 신진사대부를 신흥 유신이라고 따로 이제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했다. 성리학. 그래서 이제 성리학을 도입해서 이제 했는데, 자, 이때 이제 성리학의 도입의 계기가 됐던 것이 그 당시 충성왕이 영경에 세웠던 망건당이에요. 망건당. 그래서 망건당은 이제 충성왕이 정치 싸움에서 패배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그 뒷마당 노이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었던 때에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그래갖고 망건의 책을 쌓았다. 가지고 있다 해서 망건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북경에 세운 학문 연구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많은 고려의 그 사람들, 고려 사람들하고 그 당시 원나라의 성리학자들 있죠. 많은 교류가 있었어. 그래서 이게 이제 고려의 성리학 도입의 어떤 계기가 됐던 거고요. 그때 이제 그 거기에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뭐냐 조맹구라든지 요수라든지 영복이라든지 허영 같은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렸고 그때 이재현도 그때 이제 와가지고 이제 성리학 그들과 교류를 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성리학이 도입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의 한자들과 교류한 이재현은 윤리적인 실천적인 삶을 강조한 원의 성리학의 이해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이거는 허영의 성리학이에요. 허영. 뒤에 있죠. 허영의 성리는 법경 국리 중에 국리가 아니라 이 법경을 강조해요. 법경. 그래서 되게 실천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재현의 학문은 이후 이색이나 정몽주, 정도전 같은 신진사대부에 큰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시대 성균관만 생각하는데 고려시대에도 성균관이 있었죠. 거기는 이제 수도가 개경이다 보니까 요게 개성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리학이 고려 과거 시험 과목에 포함되면서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늘어났고 특히 공민학 때 성균관을 재정비하면서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이제 그 교육하면서 신사대부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요 관련돼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과거 시험에 포함됐다는 거는 그 아마 이제 공민학 때 삼층제 개혁하면서 거기 포함시킨 것 같아요. 뭐 사서 집주 같은 것들 이제 외우게 하고 뭐 계획한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이 쇠퇴하고 명이 변성하니까 이게 공민학 말기 때 내용이죠. 신진사대부는 명을 천하의 중심 인식하고 원과의 결별을 주장해요. 그래서 이때 원과의 관계, 북원 간의 관계를 강조한 권문세력부터 권문세력을 비판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정도전이죠. 정도.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요 고려사 저료에 있는데 우왕 1년인데 이때 우왕 때 누가 집권하고 있었죠? 예. 이민이라는 사람이 집권했죠. 그 사람이. 자, 이 사람은 앞에서 좀 중립정책을 했다고 해도 실제 친원정책이야. 망해가는 이 북원과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북원 사절단이 오니까 정도전한테 너 가서 거기 뭐냐면 그 북원 사절단을 맞이해라 명령을 했는데 거부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나주로 피난 그 유배를 받아서 7년 동안 있었다는 거죠. 예. 이 나주의 7년 동안 유배 생활이 정도전의 어떤 사상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줘요. 이게 그래서 나주도 같은 우리가 이제 항소부국민들이 살았던 곳 같은데 거기에서 보면 그 당시 백성들의 어떤 비참한 삶을 겪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열심히 맹자하고 주례 같은 걸 연구해서 특히 맹자 같은 게 역성혁명 있잖아요. 이런 거 연구해서 결국에는 이제 고려를 뒤엎을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이제 우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볼게요. 자, 정도전 하역은 원사신을 맡게 했다. 요때 원나라는 국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북경에 있는 원이 아니라 자, 정도전이 경복궁의 집에 이르기 말하기를 나는 은당 사신의 머리를 베우거나 그렇지 않으면 결박하여 명으로 보낼 것이다. 떵떵 치다가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원나라 사신을 만나보지 않고 막뭐 만났다는 소리도 있고 원나라 사신한테 뭐 칼을 씻었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잡혀가지고 저쪽 유배를 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화도 해군 이후에 가전법을 시행했죠. 예. 제가 이제 있는데 이때 이제 위화도 해군까지는 나름대로 온건계합파하고 급진계합파가 뭐냐면 협력했어요. 근데 마침 외화도 해군 이후부터 이제 그걸 계기로 온건과 급진이 나눠졌다고 이제 보시는 분인데 이건 잘못된 거고. 근데 이제 조금씩 삐그덕삐덕한 게 이 가정법 관련된 내용이야. 예. 그러니까 가정법이 이제 시행하자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 논의가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온건계합파하고 급진계합파 간에 의견 대립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온건계합파는 전시가 체제 안에서 개혁을 하자는 거고 그래서 이들을 이제 예전 체제를 이제 계속 유지하면서 개혁하는 구법당이 나가고요. 급진파는 아예 전시가를 부정하고 새롭게 토지제를 만들자. 기존의 고려제도를 없애고 그래서 이게 신법당이 나가잖아요. 새로운 법을 만들어갖고 하자. 결국에는 이들 간의 갈등에서 이제 뭐냐 급진계파가 이성계와 손을 잡고 온건계파는 조민수가 서로 잡았던 이성계에 의해서 조민수가 제거당하고 결국에 이성계와 손을 급진계파를 위해서 뭐냐 가전법을 시행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가전법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 가전법은 예전에 기출문제 많이 나왔어요. 예, 이거는. 그래서 따로 이거는 조선시대 경제사 할 때 좀 살펴보기도 하고요. 여기 밑에만 좀 읽어볼게요. 자, 신진사대부는 건문세력 때 농장학 때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자, 논의 과정에서 이제 온건계합파와 급진계합파가 이제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기존의 토지제도를 그대로 두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주장, 온건계합파 같은 이색 같은 사람들이 주장했고, 새로운 토지제도를 마련하여 저는 주장을 대입하는 쪽에 가정법을 시행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상 정도전 같은 사람이다. 물론 요 급진계합파 안에서도 또 두 가지 의견으로 이제 갈려져요. 이건 나중에 좀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고려말 개혁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또 보겠습니다. 아, 몇 페이지 펴보시면 한 통 232페이지 펴볼게요. 자, 국제정세 변화와 위화도 해본 보겠습니다. 자, 고려 후기 때 내부적으로 권문 세력과 신진사 대립이 격화되고 있을 무렵 밖으로는 압력이 가중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외국 및 이제 홍건적에 치니까 원명 교체했던 대외관계 변동이었다. 자, 고려 말의 외구 창궐로 요때 이제 외구는 이제 정기 외구라고 하죠. 이 남북조 시대 때 혼란기를 얘기해요. 요거는 제가 이제 일본사 할 때 좀 얘기했는데 중국사 강의 때도 얘기했고 그거 참조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왜구의 창궐로 심한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 됐다. 왜구는 대마도 등 일본 근해의 해적들로서 이미 고종 때부터 우리 연해안에 출몰됐고 특히 충정할 때는 거의 매년 전국 각지에 침투했죠. 이 왜구들이 단순히 도둑질만 했던 게 아니고요. 네, 도둑대가 아니라 상당히 훈련된 병사들이었어요. 기병도 갖추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뭐냐면 그 고려의 조창 있죠. 이 조창을 공격해갖고 이제 여기를 장악하고 그래서 고려의 조창이 이제 뭐냐면 저쪽 그 뭐냐면 내륙까지 조창을 설치하고 이제 옮겼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뭐 교동도를 점령하고 개경에 이제 뭐냐면 그때 비상계엄령도 내리고 심지어는 개경을 비우자라는 목소리까지 올려요. 우왕 때 개경이 위험하니까 개경을 다른 수도를 옮기고 개경을 포기하자는 것까지 이제 논의를 할 만큼 이 왜구가 상당히 극성이었어요. 예.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충정할 땐 거의 매년 전국 각지에 침투했고 심지어는 강화도까지 약탈당하여 개경의 계엄령이 내리기까지 했다. 자, 이 때문에 해상의 조언이 끊겨 중앙재배 재정이 곤란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조언이 끊겨서 조창들 있죠. 이 지방에 있는 조창들이 내륙으로 이렇게 뭐냐면 옮기게 되죠. 해안가에 있으면 계속 약탈당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연안의 농민들은 약탈을 당하여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자, 이때 이제 고려는 왜굴 막기 위해서 일본 정부의 외교적 고습을 벌였으나 일본 정부 자체가 이를 억제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별 효과를 거치 못했어요. 그럼 이때 일본 정부는 어떤 정부일까요?
문을마치 막부예요. 그래서 문을마치 막부는 그 당시 이제 1대에서 2대 여기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제 도쿄의 오늘날 이제 교토죠. 아니 독도죠. 아 교토의 무르마치 부에 막부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막부를 만들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무르마치 막부는 분열돼 있었어요. 하나가 남조 북조. 그래서 이 남북조 시대이기 때문에 또 이게 다이모들이 각각 붙었잖아요. 자기끼리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식량이 부족하니까 중국이나 조선의 연해안을 약탈하면서 이걸 보충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왜구들은 각각 남조와 북조 아래에서 이제 뭐냐면 각각 이제 뭐 지원을 받고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북조와 남조에 각각 그 따왔던 다이모들의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분열돼 있다 보니까 그 당시 무능마치 막부, 그러니까 이제 북조죠. 북조에서는 그 손을 뭐냐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고려가 자체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때 고려의 대응책이 뭐냐면 두 가지였어요. 하나가 해군을 양성하는 거야. 예. 그래서 수군이라고 하죠, 지금의. 그러니까 예전에 수군은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고려 시대 때는 육군의 한 변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따르면 육군에 보면 뭐 그 포병 부대도 있고 보병도 있고 기갑부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었어. 근데 이걸 독립대 이제 뭐냐 군대 체제 만들어가지고 양성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뭐냐 적군과 싸우는 과정에서 외국과 싸우는 과정에서 배도 개량했고 해군도 만들었고 그러니까 수군도 만들었고 수군의 독자적인 조직도 만들었고 그리고 하포도 도입을 했죠. 그래서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정진한 사람이에요. 정진. 그 정진을 통해서 수군이 대응을 양성했고 결국에는 이제 외구와 몇 번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제 정지가 만든 수군이 어느 정도 힘이 이렇게 강해지면서 외구를 격퇴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육군과 분리되면서 수군이 만들어졌고 그 조직이 어디로까지 가냐면 조선까지 가요. 그래서 조선은 육군과 수군이 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떨어져 있죠. 예, 그 병영이 있으면 수영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화약무기를 도입했죠. 그 대표적인 최문선이라는 사람이야. 최문선. 그래서 최문선이 화약무기를 통해서 뭐냐면 화약 제조법을 이제 배웠는데 이게 원거리 타격이 되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 애들은 이제 근접점이 강하니까 근접 가지고는 싸울 수 없어. 근접점은. 그러니까 적이 기어 오르기 전에 멀리에서 격퇴하기 위해서는 이 하양 무기가 상당히 중요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의 자체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 교섭해볼 필요 없기 때문에 고려는 국방력 강하고 적극적인 외국 토벌을 나섰다. 이때 채무서는 중국 상인들에게 화학 재료 방법을 배워서 1377년 하통도감을 설치하고 요거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하통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약 무기와 관련된 도감이라는 건 이제 임시 간청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포를 만들었다. 자, 이 하통도감이 예전에 한번 기출 문제에 선지로서 나왔어. 그래서 그 명칭 쓰라고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만들어서 그 당시 이제 그 진포 이 금강일구에서 이제 적어서는 500척을 불태웠죠. 그래서 이게 나는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하포를 이용해서 펼쳐진 최초 해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육전에서 주로 이제 하포를 사용했죠. 근데 이 배에서 하포를 싣어가지고 포를 싣고 막 그래가지고 하는 건 없었어요. 왜냐면 배가 그 당시엔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포를 쏘면 반동력 때문에 이게 흔들흔들하고 뒤집어질 수 있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저선이잖아요, 평저선. 그러니까 여기다 대포를 딱 실어서 대포를 쏘도 반동이 이제 뭐냐면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포를 이용한 최초 해전. 이게 뭐냐면 여기 진포해전이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포해전에서 패배한 이 적군들이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저쪽 이제 남원 쪽이나 이런 데 내륙 쪽으로 들어간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성기나 최영 등이 와가지고 이들을 물리쳤는데 이때 대표적인 게 항산 전투죠. 예. 그래서 이제 외국의 주력부를 크게 물리쳤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용비 어천가에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성계가 그 외국 장군을 이제 그 왜군 그 장수를 격파한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온몸을 갑옷 입는데 거기에 끈을 떨어뜨려가지고 외국 그 목에 있는 끈을 떨어뜨려서 이제 갑옷이 벗겨지니까 그 틈을 넣어서 이게 화살 써가지고 이제 뭐냐면 떨어뜨렸다는 거잖아요. 아기발동가 이지발동가 하여튼 그 어린 그 외구의 장수를 떨어뜨렸다는데 그 자세히 설명돼 있죠.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가기가 전한 백척을 있고, 그 당시 왜구의 소굴이었던 대마돌 정보원이 그 기세가 꺾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마돌 정보 관련된 내용은 고려시대 때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 두 번 있었어.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이거 나중에 좀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민왕 때는 또한 대륙으로부터 홍건적인 침을 받았다. 공민왕이 즉위할 무렵 대륙 정세는 크게 이제 변동하여 오랫동안 세계 제국을 형성했던 원이 쇠퇴하고 각자 흥족 붕괴가 일어났다. 요게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지금 왜 신진사대보다 신흥 유승일이 왜 등장했는 배경을 그쭉 얘기하면서 지금 공민왕 때부터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련된 내용을. 예. 자, 홍건적은 그러한 한인 반란군의 하나였던 한산동과 유복통 등이 하북성 영성에서 일어나 북중국의 원세력을 축출하고 그 기세가 강성했는데 이들은 원군의 반격을 받고 그 중에 한 무리가 요동에 쫓기면서 고려를 침범하였다. 자, 이때 홍건적은 서경까지 다다랐으나 고려군에 패하여 큰 피해를 입고 되돌아갔다. 이게 1차 원정이야. 자, 그러나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국민왕이 2차 원정이 있어 10년에 홍건적 다시 침입하여 개경을 함락했고 왕은 복주 오늘날 안동에 피난하게 이뤘고 그때 이제 뭐 이방시나 그 당시 김덕배라든지 등등 정세웅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크게 무찔러서 이제 내쫓았다. 2차 홍건적의 침이죠. 자, 이와 같이 이제 고려는 밖으로는 왜구와 홍건적의 침을 받아서 큰 고통을 겪었는데 이때 대륙 정세가 크게 변전하여 고려에 영향을 끼쳤다. 즉 한인 반란군이 한 사람이었던 주원장이 남경에 명을 세우고 원의 대도를 함락시켜 원이 멀리 북으로 달아나 이거 북원이라고 하죠. 원명 교체가 이제 이루어졌던 것이다. 자, 이러한 반원 정책을 추구했던 국민왕은 명예 사신을 보내고 명예 연호를 사용하여 친명 정책을 쓰게 됐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도 친원 세력들이 잔존하고 있었고 외교 정책을 둘러서 대립이 일어났는데 이때 친명파가 국민왕을 정종한 신진사대로 구성되었는데 반해서 친원파는 이전부터 원과 연결되었던 검은 세력과 줄을 이루고 있었다. 이런 친원과 친명의 대립 속에 그 당시 이제 국민왕이 반대파에 의해서 시해되고 중립파인 이민이 추대되면서 우왕이 즉위 되자 고려는 원과 명의 두 달에 걸친 양명외교 그래서 이제 중립외교라고 또 표현할 수 있는데 자 그게 추구했다. 근데 이거 양명외교 중립외교인데 이게 이 표현 자체가 아까 이제 좀 다르다고 했죠. 시민한국사와 달리 친원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예. 하여튼 이민 등은 우왕에 즉위하자 공 명예 사신을 보내 그 왕의 승인을 요청한 한편 국원에 대해서 사실을 파견하여 국교를 회복했다. 그래서 이거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요게 딱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각종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지만 또 사람이 여기만 강조하는 사람은 친원 정책인데 전반적으로 제 생각엔 친원 정책 같아. 요게 예,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어떤 절차들이고 요게 이제 뒤에 호자에 더 초점을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걸 친원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요쪽 뭐 책명 왕의 승인을 받은 그 절차 하나 가지고 이제 뭐 중립 정책 그다음 양명 외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나 우왕 때 친원, 친명 양세력의 대립관계가 커다란 변화를 초래한 사건이 있는데 그거는 명예 청량리 때 설치다. 이렇게 있죠. 자, 그 청량리 때는 이제 뭐냐면 요게 이민이 집권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우왕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좀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이성계하고 최영을 이제 동원해갖고 이민을 제거시키죠. 예. 그래서 이제 이민이 이제 그 없이 신흥 무인 세력들이 이제 뭐냐 보좌를 받은 우왕 때 이제 뭐냐면 우왕이 친정을 하고 있었던 그 세력이야. 이성계하고 최영의 어떤 지지를 받고 우왕이 친정할 때 그 내용이에요. 예. 자, 하여튼 이때 이제 이것이 천령이 설치 문제다. 자, 그렇지 않아도 명은 고려가 북원에 통한 걸 실시하고 무리한 공문을 요구하며 고려 사실을 유배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여 조정을 분격했는데 1388년에 원의 쌍성총각을 안하했던 청령 이부의 땅을 명예의 직송으로 삼겠다고 통보를 낸 거야. 예. 그때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 하나가 채영이죠. 채영은 크게 붕괴해서 오히려 이게 명을 차지한 요동지역을 이제 회복했다 하고 있고 명을 차지했다는데 이건 영이 그 당시 요동을 완전히 장악한 건 아니었어요. 아까 좀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이성계는 이걸 외교적으로 좀 풀려고 했어요. 어, 우리 뭐냐, 천령이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굳이 왜 이게 공격하냐. 외교적으로 좀 해결하고 이제 해결하자. 그리고 또 사불가론을 내세워가지고, 이게 뭐냐면,
네 가지 이제 그 이유를 들어가지고 반대를 했죠. 예. 물론 이제 천량의 설치는 이제 왕나라가 자진적으로 알겠다 해갖고 그냥 흐지부지 됐긴 했는데 자, 하여튼 마침내 고려는 우왕 14년에 채영의 팔도 도통서가 되고 조민수가 자원 부통사 그 다음에 이성계가 오군 부통사를 삼아서 요동 정권을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국내 정세에 보아서 요동 정부의 현실적으로 불가능을 판단하여 출병을 반대했던 이성계가 압록강 가운데 위화도에서 회군할 계경에 돌아왔다. 그때 이제 채영이 자기가 직접 하고 친정을 했으면 괜찮은데 가다가 그 당시 우왕하고 채영이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우왕이 이제 채영한테 이제 좀 같이 있어달라 해갖고 평양에 머물면서 있었고 상황은 자기 부하들 조민수와 이성계를 보냈던 거죠. 자, 이리하여 이제 이성계 일파는 반대파인 채영을 제거하고 우왕을 축출하여 정치 실권을 장악했으니 자 이것이 이제 뭐냐면 이성계가 고려를 넘어뜨려 조선을 건국한 결정의 계기가 되었다. 자, 위화도 해군 후 이성계 일파가 정권을 장악함으로써 권문세족은 급격히 도태하기 시작했다. 특히 같은 해군 공식이었지만 그 당시 권문세족에 속했던 조민수가 해군 직후에 창왕을 올립하면서 건설을 누리다가 이성계 일파에 의해서 실격당하고 창왕마저도 신돈의 자손이라 하여 축출되자 정치적 실권은 이제 완전히 권문세족에 의해서 권문세족에서 신진사대부 손에 넘어갔다. 자, 근데 정권을 잡은 신흥사대부는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이 사전개혁이었다. 자, 권문세족 때 물질적 기반을 사전 확파하여 새로이 토지제도를 제정한 것이었다. 자, 이런 전제 개혁은 이성계일파인 조준과 정도전에 의해서 추진되었는데 공양을 지휘하고 이제 이 논의는 그러니까 공양왕 때 토지제도가 실시했잖아요. 근데 논의는 이미 이하돈 해군 이후부터 계속 논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공양왕 때 완전히 이제 뭐냐면 실시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공약을 즉위하고 나서 이성계 실권이 이제 강화되면서 실천을 옮겨졌다. 먼저 정부의 토지 계약을 착수하고 그래서 이제 대규모 이제 뭐냐면 그 양전 사업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의 토지 개혁 찬력 그 토지 개량을 착수해 개량분의 토지 개량을 착수해보면은 토지 조사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개량이라는 건 토지를 아예 그냥 뒤엎는다는 거냐? 예. 이 양전 사업인데 이 양전 사업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에 나왔고요. 자, 하여튼 그 완료가 나서 정내 이제 공사 정적을 모두 불태움으로써 전제 개혁에 이제 뭐냐면 토대를 마련했고 마침내 이 새 토지 제도인 가전법을 공포하겠다. 자, 이 가전법이 시행됨으로써 종래 권문 세력이 강조한 사전은 이제 수조권을 바탕으로 한 사전이죠. 예. 그래서 이때 사전의 가산화를 통해서 거의 뭐 소유권까지 이제 넘볼 정도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농장의 상당수가 이는 사전에 가산화된 그 농장 형태였어요. 요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국가지의 공전. 공전도 이제 이 수조권을 바탕으로 한 거죠. 수조권. 그리고 이 국가가 이제 직접 이제 뭐냐 수조권을 장악하는 것을 공정하는데 요것도 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예. 자, 이를 기반으로 관료들에게 가전을 지급하여 신진 관료층에게 경제적 그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볼 게 뭐냐면 예전에도 한번 기출문제 언급됐던 건데 그때 토지 개혁을 할 때 두 가지 논의가 있었잖아요. 하나 뭐냐면 이색이나 이런 사람들, 이제 온건계약파들은 전시가치를 그대로 놔둔 채 거기에 문제점만 개선하자고 하는 그런 무리였고요. 급진계약파들은 아예 전면적인 개혁을 해갖고 새로운 토지제도를 이제 통해서 하자 이런 그 논의였는데 요 안에서도 급진계약파 안에서도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일단 이들은 전면적인 개혁을 해서 새로운 토지제도를 만들어갖고 하자는 이제 의견은 동의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구체적 개혁안을 만들 것이냐 가지고 두 가지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 하나 뭐냐면 먼저 이제 군분 그러니까 이제 개구 수전하고 뭐냐면 머릿수를 다 센 다음에 여기 개 구다는 게 머릿수군요. 구가 이제 3인자예요. 3의 머릿수를 센 다음에 그 군전체처럼 토지를 나눠주자는 거야. 그래서 토지를 똑같이 나눠주자. 군전제 같은 그런 정책을 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의는 그건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하면 소유권은 이제 박탈할 건데 그럼 당연히 반발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소유권 그대로 인정한 채 아까 전에 사전 있죠. 요 수조권인 중에 사전에 가산화된 그 부분만 개혁을 이제 해가지고 하자. 그래서 사전에 가산화된 그 농장들 폐지하고 그걸 신진사대부에게 분배를 하자는 두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결국 옥신각신하다가 요게 개구 수준에서 똑같이 나눠주자 하는 거는
이 소유권을 건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죠. 다만 수조권을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뭐냐면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폐가 입진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번에 시험문에 나왔던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그 당시 원래 창왕을 세우지 않고 이게 세워 세워서 이색이나 조민수 같은 사람을 세웠거든요. 그게 마음에 안 든 거야. 조민수를 내치고 나서 그 당시 이제 우왕과 차항이 신돈의 자손이다 해서 폐출시켰죠. 그래서 이제 살해했는데, 자, 그거들이 이제 뭐냐면 정권 장악의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게 조선시대 때 편찬 고려사에도 반영됐는데, 우왕과 차항은 그 당시 시호가 아니었다고 했죠. 이건 각각 이름이야. 신우, 신참. 그리고 시호도 없어. 그리고 이 사람은 뭐냐, 세가에 들어가 있지 않고 열전에 있어. 왜냐면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명분에 맞지 않는 왕이죠. 그래서 이제 우왕창 각각 이름을 부르고 열전에 편입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패관의 입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왕을 폐할 때 그 당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창왕은 신분의 자손이기 때문에 진짜 진짜 뭐냐면 그 왕실을 세워갖고 왕을 세우자. 이 사람이 공양왕이죠. 공양왕. 그 공양왕은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갖고 왕이 됐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막상 이제 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당시 이제 급진계파들과 그 당시 또 이성계 일파들이 너무 무리한 개혁을 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떼찌떼찌 하면서 이제 뭐냐면 방해를 났죠. 그래서 결국에는 공양이 폐위시키고 그 당시 이성계가 즉위하면서 조선의 왕조가 열게 되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여기에서 또 볼 게 뭐냐면, 앞에 이제 온건계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온건계파. 이건 뒤에 이제, 어, 얘기 다시 할 텐데, 온건계파들이 처음에는, 앞에 위화도 해군까지는 협력했어요. 근데 토지개혁 논쟁을 거쳐서 이제 좀 삐까삐까 하다가, 이제 완전히 분열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 계기가 됐는데, 이게 온건계파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분열되거든요. 급진계파하고. 초창기 1차 분열은 언제 때냐면, 요 뭐냐면, 폐가 입진 때. 자, 폐가 입진 때 이 사건을 둘러싸고 이제 뭐냐면 이색을 따르는 온건계파들이 떨어져 나가요. 어, 이게 1차 분열이야. 그 다음에 이제 2차 분열은 뭐냐? 2차 분열은 뭐냐면 이게 이제 어떤 요번에 나온 윤희 이초 사건. 윤희 이초 사건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윤희 이초 사건 같은 이제 공안 사건을 조작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누가 떨어져 나가냐면 이 앞에서 연기한 정몽주. 예. 이런 정몽주 같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뭐냐면, 해서 이게 떨어져. 정몽주는 그 당시 이제 잠깐만요. 자, 이 정몽주는 그 뭐냐면 정도전하고 거의 불화친구죠. 그리고 이제 이성계를 소개시켜 줬던 사람이 그러니까 정도전한테 이성계를 소개시켜 준 사람이 정몽주예요. 예. 그래서 정몽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폐가 입진 문제에 대해서도 찬성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폐가 입진을 관련돼서 모임을 가졌는데 한국상가 뭐 거기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참여했던 사람도 한 명이 정몽주였어요. 근데 윤희 이초 사건을 겪어서 정몽주가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뭐냐 고려 왕조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를 만들겠다 생각하면서 요때 이제 정몽주와 정몽주를 따는 일파들이 빠져나가죠.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이방원하고 그다음에 정도정하고 충돌하게 돼요. 특히 정도정 같은 경우는 이제 의견 맞지 않았지만 자기 친구잖아. 근데 이방원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여버리죠. 자, 이렇게 그래서 요 폐가 입진 그다음에 유니 이초 사건이 계기로 해가지고 각각 이제 온건계파와 급진계파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요. 어,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또 할게요. 여기 뒤에 있네요. 그러나 이성계 일파가 새왕조를 개창하기 위해서 신흥사대부의 내부에 또 다른 반대에 봉착하지 않으면 안 됐다. 자, 이때 이제 신흥사대부는 되게 두 파로 갈려지는데 하나는 고려왕조의 적폐를 점진적으로 개혁하려는 온건파, 이거 구법당이라고 하죠. 구법당.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왕조 자체를 되게 바꾸는 역성파, 예, 이건 신법당이라고 해요. 신법당.
역성혁명이라는 건 이제 성을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맹자에 있는 사상인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 이색, 정몽주 등이 전제에 속하고 조준, 정도전, 남원 등이 후제에 속하는데 자 그러나 군사권을 잡간 이성계가 공양을 올립하고 전제개혁을 단행하여 경제 실권까지 잡음에 따라서 역사협회 우세가 결정적이었다. 이들은 유력한 반대자인 정몽주를 죽인 후에 공양을 내쫓고 이성계를 추대하여 새왕조를 개창했으니 이로써 고려왕조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 뭐냐 온건개혁 분열 관련된 내용들 첫차 1차 분열은 폐가입진, 온건개혁파들, 이색 등 온건폐. 그러니까 이차 개혁은 윤희 이초 사건에 의해서 정도전 같은 온건개혁파들이 또 이게 분열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정치사를 좀 끝날게요. 제도사는 나중에 좀 얘기했지만 그 조선 고려시대 정치사 관련된 내용은 좀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고 여기는 한 통에서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게 뭐냐면 시민왕국사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요 부분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자, 요게 이제 그 몇 페이지 표시냐면요. 260페이지 펴보세요. 요거에 자, 신진사림의 성장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원간석기의 지배 세력은 건물 세력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계층도 계속 진출했다. 자, 지방의 향리 중 과거에 합급제한 관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신진사대부가 불렸다. 그러니까 신진사대부에 기원이 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칠시정권 때 거슬러 올라가죠. 자, 그래서 이제 신진사대부들은 특징은 성리학을 이해하며 이들 바탕으로 현실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개혁 정치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이렇죠. 그래서 성리학은 원으로부터 들어온 것으로 개인의 수양을 강조하면서 사회 문제에 책임을 다할 걸 강조했다. 성리학이 신진사대부의 전유문은 아니었다. 성리학은 과거에 시험 과목이 있었는데 법문 세력도 간지에 오는 수단으로 과거를 중시했기 때문에 성리학을 공부해서 과거를 급제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 기록에 보면 전문 세력들 출신들이 원나라에 가고 원나라 과거 시험에 합격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식 쪽 올 때 이제 검문 세력들은 그냥 음서, 신진사대부들은 과거 이렇게 이제 하지만 이건 도식하라는 건 상대적이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럴 때 상대적 올 때 신진사대부 과거고 이게 뭐냐면 음서지 검문 세력이라서 과거를 무시했다. 그렇게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자주 문생 관계를 통해서 성리학을 매개로 일부 신진사대부와 검문세력의 유대감이 형성되기도 했다. 그래서 신진사대와 검문세력을 불문하고 성리학자도 과거 급제한 문신관료를 신흥유신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신흥유신은 상당히 이제 우리가 개혁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예전 신진사대부인데 신진사대부 안에 이 신흥유신이라는 개혁이 있다. 근데 여기는 신흥유신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더라고요. 성리학자도 과거에 급제한 그 문신관료 이렇게 했지만 다른 측은 충무왕 때 개혁 정치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이 요 뒤에 나와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충무왕 때 등장한 신은 유신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신흥 유신이 처음 등장한 것은 충무왕 때 이재현의 활동을 통해서다. 이때 이제 개혁 과거제 수정에 사설 처음으로 과거 시험에 포함시키면서 신흥 유신의 성장에 중요한 계기였다. 제가 아까쯤에 잘못 설명한데, 그래서 여기 보면 사설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과거 시험에 있는 게 이게 성리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국민학 때라고 이제 추정해서 그냥 얘기했는데 국민학의 과거제도와 관련돼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건 틀리고 보니까 여기 충무왕 때야.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 예,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 좀 수정해 주세요. 충무왕 때 이제 과거 시험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후 이제 신흥 유신은 국민왕의 개혁 정치에도 참여했다. 그래서 국민왕과 신도는 신흥 유신을 중심으로 개혁 정치의 추진세를 만들기 위해서 성균관의 이색과 정몽주, 정도전 같은 등에서 성리학을 교육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신흥 유신의 특징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한번 더 여기 정리하면 첫 번째, 앞에서 말한 성리학을 익혔다는 거, 성리학. 음. 근데 성리학을 익힌 것만 가지고는 뭐냐면 이들 신을 유신하고 또 볼 수는 없죠. 성리학은 다른 그 검은세력도 익힌 사람 많으니까. 두 번째로는 그 뭐냐면 중소지지층이었죠. 중소지지층으로서 이들은 이제 강남농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항법이나 이런 걸 도입했는데 그냥 성리학을 보면 이제 성리학이 강남에서 이제 확립된 학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농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이 부분은 어디 있냐면 거기 신편 한국사 있죠. 신편 그 9편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그 신편 한국사 부분에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이제 특징을 가지고 뭐냐면 요 충무왕 때 등장한 신흥 유신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는 여기 한 부분만 좀 얘기한 것 같아요. 여기는. 예. 자, 그래서 이로써 이제 신흥 유신이 점차 새로운 정치 세력을 이뤘다. 고려기의 항리 출신의 신진사대부가 계속 늘어났지만 이들은 고려 말까지 정치 세력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신진사대부는 혼인과 자주 문생강을 통해 검문세를 출세한 경향이 있고 그럼에도 출신 배경과 관계없이 통일의 공부와 과거에 급제한 신흥 유신은 현실 인식을 공유하면서 개혁에 참여했으며 신흥 유신의 활동은 신진사대부가 정치 세력 성장에 큰 도움이 됐다. 그래서 신진사대부가 큰 어, 범죄라면 그 안에 신진사부의 작은 범죄로서 신흥 유신이 있고 신흥 유신은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또 한 가지 첨가하자면 이 신진사대부들은 이런 친원적인 성격도 동시에 있어요. 그렇지만 얘네들은 반원이죠. 반원. 이게 아마 이제 국제관계 변화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국민당 때 이제 국제관계 변했잖아요. 그래서 반원, 반명, 반원 친명 정책을 추구했다는 게 특징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화도 해군과 이성계의 집권을 보겠습니다. 자, 공민왕의 자제에 이제 소속했던 홍련에게 죽음을 당했죠. 앞에 이제 이렇게 변태질 하다가, 홍련의 자식이 이제, 홍련이 이제 왕비를 임신시키니까, 국민왕이 이제 홍련 죽이겠다고 이제 더블 대다가 이제 홍련이 그 말 듣고 공민왕을 죽인 거 아니에요? 자, 이의미는 1474년 오왕이 즉위시키고, 오왕을 즉위시키고 권력을 잡는데, 이 공민왕은, 왕비로부터 아들을 생산을 못했나 봐요. 예. 그 내용이 이제 고려서에 나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신돈이 와가지고 자기의 첩을 여기 이제 국민한테 갖다 바쳤어. 근데 이 신돈의 첩, 이 애를 가진 거야. 신돈이 애를 가진 상태에서 국민한테 갖다 바쳤는데 이 국민왕이 이제 그 첩하고 이제 했다가 아니 그 신돈의 첩하고 이제 이렇게 즐기다가 첩이 애를 이제 가진 걸 알게 된 거야. 그 자기 자식을 알고 생각해서 이 우왕을 이제 태어나니까 얘를 이제 어디 이제 민가에 맡겨놓고 이제 키우게 하고 나중에 돌아와서 이제 얘 찾아와서 자기 이제 세자로 삼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게 출신이 이게 뭐냐면 신분의 자식인지 우왕의 그 공민왕 자식인지 많이 많거든요. 근데 이건 고려사에 있는 내용이고 실제로는 공민왕이 어떤 여자를 건졌는데 그 미천한 여자를 건졌는데 거기에 태어난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이제 고려사를 쓰는 사람들이 이 신돈의 자식들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원래 신돈의 첩이었는데 인태한 가운데 공민한테 바쳐줬고 공민이 얘를 가지고 놀다가 얘를 낳으니까 공민이 내 자식을 생각해서 민가에 맡겨 키우다가 다시 이제 데리고 와서 마음을 세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역사를 좀 왜곡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폐가 입진서를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서를 그 내용을 고려사에다 집어넣은 것 같아. 이런 서사들을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이의미는 국민당 때 개혁 성과뿐만 아니라 친명 반원 정책을 부정하고 원가의 외교를 재개해 신흥 유신과 강력하게 대립했다. 결국에는 이제 수많은 신흥 유신이 유배되었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정도정이었죠. 이의민의 권력을 강한 쪽으로 흘러갔다. 자, 우왕 때에는 이의민과 그다음에 임경민, 영웅반 같은 소수의 권신들이 권력을 독점하였다. 권력이 사회화되면서 인사행정이 문란해졌고 토지 탈전 등 불법 행위가 행해졌다. 자, 이들의 정행은 우왕이 최영과 이성계 등을 끌어들여 이들 제거할 때까지 14년 동안 이제 계속됐다. 근데 우왕이 어릴 때 즉위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다가 어느 정도 성인이 되니까 이제 좀 현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최영과 이성계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들 제거시키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시기 때 조준과 정도전은 이성계가 손을 잡고 새로운 계획을 모색했다. 신흥 유신과 신흥 무장의 결합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민 집권기 때 이제 뭐냐면 신흥 유신과 신흥 무신이 겹이었고 이성계는 이제 정도준 아까 전 정몽주의 소개도 해서 이성계가 이제 이렇게 연결됐다고 했잖아요. 예. 자, 이성계는 쌍성총관부에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쌍성총관은 오늘날 항원 지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였던 이자춘 있죠? 이자춘이 쌍성총관부에 이제 관리를 있었던 사람인데, 자, 하여튼 이성계는 쌍성총관부에 성장했으나 공민왕의 반어운동 이후 고려에 들어와 홍콩군과 홍콩군 및 외국 격퇴에 크게 이제 공을 세우고 명성을 쌓았다. 고려 말에는 무장이 전공을 세우고 출세 고위 간직에 오른 후 건세가 행세했는데 특히 이성계는 쌍성총각 시절부터 건의군 사병 집단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병 집단을 바탕으로 두각을 이제 보였다. 그래야 같은 무장이나
면서 이임에게 협력했던 채영과 대비해서 신흥 유신들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채영은 상대적으로 뭐냐면 좀 검문세족들과 가까운 그 사람이었어요. 물론 채영이 채영이 그렇다고 부정부패에 빠졌냐? 그건 아니에요. 예, 채영은 아는데 깔끔한 인물이었어. 깨끗한 인물이었죠. 예, 황금을 돌같이 아유하고 생각하고 했던 인물인데 채영의 그 개인적인 면모, 이 사람을 하고 협력했던 정치 세력은 또 분리해서 볼 수가 있어. 최영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도 그 사람과 협력된 정치 세력들은 이임 같은 검문 세력들이었어요. 예전에 뭐 김영삼이 자기는 칼국수만 먹는다고 해서 맨날 했지만 그 아들이 부정부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비슷해요. 최영과 상관없이 개인적인 캐릭터와 상관없이 최영을 그렇게 지지했고 협력했던 세력들은 이민 같은 검문 세력들이 딱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신흥 유심층이 볼 때는 최영은 이제 이임이와 동일한 인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누가 어, 상대적으로 깔끔하게 보이는 이성계와 신은 그 뭐냐면 어, 검은색 육단은 이제 뭐냐면 그 관련 없는 이성계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겠죠. 예. 자, 그에 앞서 이미 일파를 제거한 채영과 이성계는 요동 공격 문제를 두렸다고 사이가 틀어진 상황이 있고 당시 명의 고려의 천령 이북의 영토를 편입하려고 하자 채영이 우왕을 움직여서 요동 공격을 당했다. 이에 반대했던 이성계가 압록강 위화도를 해군해 그 당시 이제 뭐냐면 1388년 우왕을 폐위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자, 이성계 집권은 조준, 정도정 등 신흥 유신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했다. 그래서 신흥 유신 관련된 그 내용들 신지사를 여기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예 전제 개혁을 보겠습니다. 자 위화도 해군 이후 신흥 유신은 가장 먼저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혁을 착수했다. 당시 신흥 유신이 문제 삼은 건 사전이었다. 자 이때 사전이라는 건 뭐냐? 어 전시가 체제 내에서 이 뒤에 좀 얘기했지만 수조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조권을 개인한테 가지고 있는 사전이라고 하고 수조권이 이제 국가나 국가기관이 갖고 있는 공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전은 여기서 말하는 거야. 수조권 사. 근데 이게 나중에 수조권이 이제 뭐냐면 사전에 가산화가 이루어지면서 일종의 농장의 한 형태가 돼요. 농장의 주 형태가. 그래서 심지어는 소유권까지 침해하고 그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전들을 주로 이제 뭐 검은색들이 독심을 하니까 새롭게 등장한 신은 유신들이 받을 토지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건들 수밖에 없어요. 예. 자, 수조지인 사전을 지급한 수조권은 간직의 복무 대가로 간직에 물려나면 반납하는 게 원칙이지만 오랫동안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아 개인이 이걸 세습화됐죠. 그래서 사전에 가산하는 거죠. 그래서 불법 사전이 늘어나면서 하나의 토지 수조권이 중복되어 한 농민이 여러 사람들이 조세를 납부하는 일도 있었다. 그래서 이 토지 수조권이 아니에 한 명의 수조권사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명, 세 명, 네 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을 세네 배 더 내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또 사전 때문에 수조권을 지급할 토지가 부족했는데 이에 따라 조조는 재상에 대한 토지 300건을 받아야 할 사람이 송곳꽃을 땅도 받지 못한다. 입주의 땅도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자, 표현했다. 관리에게 수조권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지방 항례에 얻다가 중앙에 관료 침투한 신진사 대부는 불만이 커졌다. 그래서 조준도 사전 폐지를 주장했고 이는 신흥 유신년에도 신진사 대부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자, 사전 폐지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자, 일단 사전 폐지로 당장 피해를 입은 검은색도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러나 권력의 심의원 사전 폐지는 결국 실행됐고 신진 사대부 출신 관리는 수조권도 제대로 지급받았으며 수요권의 중복 공격도 해결돼 민생 개선에도 효과를 봤다.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 안에 이제 또 신진사대부 안에 논쟁도 있었어요. 예, 앞에 얘기했죠. 온건개혁파, 급진개혁파의 논쟁도 있었고 급진개혁파 안에서도 그냥 수요권 개혁만 하자. 아니면 소유권까지 건드리자. 토지를 다 뺏어갖고 다 똑같이 나눠주자. 이런 논쟁도 있었죠. 예. 자, 그래서 이 관련된 논쟁들이 구특강에 있어요. 구특강에. 예, 구특강에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생략되고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자, 그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1391년 새로운 토지제도 가정법이 제정됐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개혁의 수조권을 조정하는 데 머물렀기 때문에 토지를 갖지 못하는 대다수 농민 생활은 도움이 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가정법 할 때 더 다시 얘기하고요. 자, 신흥 유신 중에 정도준은 사전 폐지 주장 반면 이세 권고는 등이 반대했다. 여기 이제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네요. 여기. 예. 토지제도 개혁을 거치면서 신흥 유신 내부에 분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중소지주 출신의 신진사대부가 정치 세력을 독점하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이 생략되는데
자, 이색 건국 같은 이제 뭐냐면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볼 때 좀 대토지 소유자야. 그리고 요 보면 어, 조종과 정도전 같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볼 때는 중소 지지층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그걸 보면 토지 소유 관계 보면 대규모 토지를 갖고 있는 장원들은 당연히 검은세족들이겠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중간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세계나 이 사람들은 검은세족처럼 대토지를 갖고 있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볼 때 요 중소지정보다 뭐냐면 토지를 많이 갖고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요 정도고 어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대토지를 많이 갖고 이건 대대고 그 밑에 있는 이제 뭐냐면 정도전이나 조준 같은 사람들은 향리 출신이야 이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중소지지층이야. 예. 그러니까 얘네들 많은 가진 게 많다 보니까 당연히 전시가를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는 개선하는 게 나은 거고 얘네들은 뭐야? 아예 전시가를 폐지하고 뭐냐면 그 가전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거고 검은색들은 아예 개혁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뭐냐면 이 토지의 양에 따라서 개혁의 입장이 달라지는 거야. 이해관계에 따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의 어떤 경제 이해나 사회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개혁의 어떤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예. 자, 그럼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자, 초리제도 개혁이 진행된 동안 이성계는 권력을 더 강화했다. 상황을 폐위하고 공약을 세웠으며 대간을 앞세워서 반대세를 공격했다. 요 내용이 고요사나 고요사 조도에 잘 나와 있어요. 특히 이제 공양안 같은 게 있죠. 공양을 비판하는 내용 되게 많아요. 여기. 그래서 자기가 내세웠는데 공양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이성계 뜻대로. 그러니까 대간을 동원해갖고 공격한 내용도 있고 특히 이제 공양안 같은 경우에는 불교를 되게 강조했어요, 불교. 근데 그 이성계를 따랐던 그 무리들, 물론 이성계는 개인적으로 이제 불교를 이제 신봉했지만 그 무리들은 동도전 같은 사람 불교를 비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대간들, 이제 주로 이제 그 정도전 같은 사람들이죠. 물론 대간도 그때그때마다 이제 세력권도 했다 정도전 세력도 있고, 그다음에 정몽주 세력도 있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자, 하여튼 불교 비판 내용이 되게 많아요. 예. 있고, 자, 이렇게 있고, 그 때문에 이제 공양할 때는 근거 없는 고별로 많은 사람이 처벌하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그래서 이제 대관들이 공양도 공격하고 검은색도 공격하고 또 자기 안에 이제 정도종이 집권할 때는 정몽주를 비판하고 또 정몽주를 집권할 때는 정도종을 비판하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다 이제 점차 고려의 검은세력 전체의 건양한 공격으로 이어지면서 이는 곧 왕조의 위기를 인식되었다. 공양은 이성계가 세력 확장을 대항하기 위해서 검은세력 결집해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했다. 그래서 공양은 토지 개혁에도 제대로 협력하지 않았고 가전법이 제정한 걸 예속했다. 그래서 공양학이 이제 그 당시 이성계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 아까 지금 얘기했죠. 자, 그리고 이때부터 같은 이제 그 개혁 안에서 개혁파 안에서 정몽준도 국왕에 대한 충성을 명분으로 정도전과 대립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몽준은 공양학 옹립까지 이성계와 정도전 같이 활동을 같이 했고 앞에서 폐가 입진까지는 협력했다고 했죠. 이대지만 토지 개혁을 이은 이제 신은 유신들의 제2차 분열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같이 했지만 이대집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는 어 계기가 된 사건이 안 적혀 있는데 그 심부세명이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시험문에 나왔던 뭐냐면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이게 무슨 개혁이었죠? 무슨 사건이었죠? 갑자기 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갑자기 이 사람의 이름이 윤희 이초 사건. 네. 윤희 이초 사건 때 계기로 해가지고 완전히 갈려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윤희 이초 사건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 여기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원래 이 윤희와 이초라는 사람은 그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 몰라. 왜 이게 이 사건이 이제 터져 나갔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조선 사신이 이제 조선 사신은 이제 이성계 일파겠죠. 이 사람이 명나라에 사신을 갔어요. 네, 명나라에 이제 사신으로 파견돼 갔거든요. 그때 명나라 예부에 들렸어. 예부에 들렸는데 그때 이제 예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윤희 이초라는 사람이 고조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기를 그 당시 이제 이성계하고 그 당시 누구야? 이성계하고 공양왕이 손을 힘을 합쳐가지고 누굴 공격하냐면 그 명나라를 공격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듣고 와가지고 이제 명나라 예부에서 말하는 그 듣고 와서 그 당시 이제 이성한테 그걸 얘기한 거야.
그리고 정도전 같은 사람들 얘기하니까 그 말 듣고 이제 공안 사건을 만든 거야. 그래서 윤희와 이초와 관련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명부를 쭉 만든 다음에 그 사람들을 제거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명부와 관련된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이성계와 정도전을 반대했던 세력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대규모 숙청이 일어나. 윤희와 이초 사건과 관련돼 갖고 관련된 사람들 끄집어내가지고 자기 리스트를 만들어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대규모 숙청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윤희와 이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실존 인물인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자기 반대파에 그냥 윤희와 이초에 엮여가지고 다 죽여버린 거야. 근데 이걸 본 이제 뭐냐면 정몽주가 깨닫은 거죠. 아, 얘네들은 이제 이 공안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고조 왕조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려고 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뭐냐면 이 정도 그 빠져나온 거죠. 그리고 이때 정몽주가 빠져나온 게 아니라 정몽주를 대변하는 여러 정치 그러니까 정몽주라는 정치 세력을 대변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까지 다 이제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하여튼 이 대립은 이제 그 토지제도 개혁을 이은 유신대 제2차 분열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공양왕과 정몽주가 이성계 세력을 견제하고 있을 때 정도정 등이 불교 배척 운동을 펼쳤다. 자, 앞에서 이제 말한 것처럼 대간들이 이제 주로 공양왕을 공격할 때 이 불교를 상당 매개로 해서 공격하거든요. 이 공양왕이 이제 뭐냐면 불교를 숭배한다. 한 거죠. 자, 이 운동은 포괄적으로 불교 신자였던 공양왕을 비판하기 위함이지만 근본적으로 불교 국가였던 고려의 부체제를 부정하고 성리학적 지배를 하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자는 주장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사상사 할 때 좀 얘기할 텐데 그 당시 이제 뭐 정도전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급진계파들은 불교에 대해 상당히 뭐냐 비판적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뭐 이색이나 이런 사람도 비판적인 했어요. 근데 이거는 불교의 어떤 사회적 역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사찰에서 대규모 사원절 확대하고 여기 부정부패하고 백성들 괴롭혔잖아요. 이걸 비판한 거지 불교 교리를 비판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불교 교리 자체를 비판해. 불교 교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불시 작변 같은 것들은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비판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정치적 목적이 있죠. 왜냐하면 일단 이제 불교라는 건 윤회 사상 있잖아요. 윤회 사상. 지금 검문 세력들이 이렇게 부정부패하고 특권을 누리는 거는 전생에 뭐냐 업을 잘 쌓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검문 세력들에게 핍박받고 그런 거는 왜 전생에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이야.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검문 세력들의 행위는 정당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핍박받고 이런 거는 당연한 거다.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뭐냐면 그렇게 이제 검문 세력처럼 살고 싶으면 그냥 현실에 충실해서 좋은 업을 쌓아라.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검문세력 때 잘못된 점을 합리화시켜 주는 거죠. 그럼 이런 식의 논리는 그 정도전 같은 이제 그냐면 신진사들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도전 입장일 때는 불교를 폐지시키고 성략을 내세워야지만 이렇게 해야지만 검문세력들을 비판할 수 있는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렇게 성략을 내세우면서 대의와 명분을 내세워서 그냥 검문세력들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불교 비판이 되게 필수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들계고 정도를 이성계 세력의 중심 인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한편 공양왕은 정몽주에게 인사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줬고 정몽주 일파가 채워진 그 대간이 조전 정도전을 이제 공격하기도 했다. 이렇게 있는데 앞에도 했지만 이 대간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정도전 세력이 있다가 정몽주 세력으로 바뀌는데 이게 바뀐 이유가 뭐냐면 계기가 됐던 사람이 이성계가 말을 타다가 낙마를 했어요. 잠깐 이제 집에 쉬고 있을 때 이때 이제 공양이 이 기회를 틈타가지고 정몽주의 인사권을 몰아준 거고 이때 정몽주는 그날 대간을 세력을 정도전 세력을 다 가르치고 자기 세력을 다 심어 넣었어.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조준이나 정도전을 이제 공격했고 그래서 한때 이 정도전 또 뭐냐 잠시 기항을 갔어. 근데 이성계가 다시 복귀하고 나서 다시 판세가 뒤었고 그래서 다시 정몽주 세력이 이제 정도전 세력이 이제 다시 이제 대간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나서 이제 이병헌이 아예 정몽주 안 되겠다 해가지고 쳐낸 거잖아요. 예. 자, 이때부터 새로운 왕조를 개창할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자, 이성계 등은 정몽주를 죽이고 반대 세력을 제거한 다음에 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이성계가 정몽주를 죽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도준이 죽인 거, 정도준이 아니라 누구죠? 이방원이 죽인 거죠. 이방원이. 그래서 이방원이 그 당시 이제 정몽주가 이제 그 선주교 있죠. 선주교를 지낼 때 이때 선주교는 선지기라고 했는데 지날 때 이제 그 부근에서 이제 여기 지나고 나서 좀 부근에서 죽였어. 근데 그 뭐냐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선주교에서 죽였다고 하잖아요. 원래 선지교에서 이제 죽였는데 거기에 뭐 대나무가 폈기 때문에 선주교도 한다. 후대 만들어진 거고 선주교를 지나고 나서 후에 이제 좀 지나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옆에 부근에서 죽인 거야 이방원이. 그리고 여러분도 또 잘못하신 게 뭐냐면 이방원을 정몽주가 이제 만났잖아요. 그래서 정몽주가 아프다고 하니까 이방원이 이제 가서 이제 병관을 했는데 한번 떠보려고 하여간을 했죠. 이 몸이 죽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데 어떠하니 저런데 어떠하니 하면서 하여간 하니까 정몽주가 그걸 듣고 이 몸이 죽어 뭐 어쩌 죽어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신가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하여가 단신가 서로 읊으면서 서로 이제 마음을 알았다. 그래서 이방원이 이걸 통해서 정몽주는 더 이상 이제 자기 편 돌아오지 않겠다 생각해서 정몽을 죽였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잘못된 내용이죠. 이거는 이제 고려사도 없고 고려사 저에도 없는 내용이고 그 조선왕조 실록에 없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정몽주가 이제 그 신문지를 모아서 포원지를 만들거든요. 포원지를 여러 번 이제 뭐냐면 이게 그 계속 첨가하고 이제 해서 만들어져요, 포옹진이.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포옹진을 만든 거야. 정몽주의 어떤 시를 모아가지고. 그때 들어가는 얘기야. 이 설화 내용이. 그래서 이거는 그 후대에 뭐냐면 다른 쪽에 이제 얘기들 들어가서 정몽주와 이방원의 이제 얘기처럼 만들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건 하나의 담론이죠. 역사의 팩트가 아니라. 그래서 하여가 단신가 그런 내용들 잠깐만요. 여보세요? 어, 강의하고 있지. 알았어.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정몽주가 이제 뭐냐면 단신가, 뭐 이방원이 하여가 했던 거는 후에 조선시대 때 정몽주가 우쭈쭈 하면서 나중에 이제 사대부들이 만드는 담론이지, 그 담론이지 실제 역사의 패턴 아니다. 이 출제가 포온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역사의 패턴 아니라는 것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후대에 정몽주가 뭐냐면 고려 왕조에서 충성을 맹세해서 했잖아요. 이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니까 후에 이제 이성계가 정몽주를 신원을 복귀시켜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고려 왕조에 의해서 죽었지만 뭐냐면 조선 왕조에 죽을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제 받들면 그래서 그 정몽주 본받아 하면 조선 왕조는 뒤에 이제 사람들이 이거 정몽주 받들고 조선 왕조 충성을 했을 것이다. 충성을 할 것이다 생각해서 정몽주를 이제 신원을 뭐냐면 시키죠. 이 정몽주를 좀 기억을 해두시고 기억할 필요 없네.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진 않아. 자, 하여튼 이성계는 정몽주 죽였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정몽주를 죽인 사람은 이방원이고 이성계는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였다 하니까 막 울고 하면서 막 정몽주한테 이방원한테 욕하고 그날 어떻게 이런 충신들을 죽일 수 있냐 하면서 근데 이거는 기록상에 나온 거고 실제로는 이방원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이성계가 암묵적으로 묵인했을 거다 보고 있어요 학자들이 예. 자, 그래서 이제 공양을 협박해.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에 물려나도록 했다. 1392년 추대 형식으로 이성계가 왕이 오는 거죠. 선양이라는 형식으로.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왕이라고는 하진 않고, 왜냐면 책봉을 안 받았잖아요. 번지 고려 국사라는 이름으로 통치했죠. 예. 건지는 대항하다는 거예요. 대행하다는 뜻이죠. 고려의 어떤 국정을 대행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통치했다가 나중에 조선이나 국가 생기고 왕으로서 책봉을 받았죠. 이건 뒤에 이제 다시 얘기하고요. 자, 고려를 멸망시킨 이성계와 신진사대의 세력은 자신의 행위를 혁명을 바꾸는 거라는 의미에서 혁명으로 전환했다. 자, 이건 이제 역성혁명론이라고 하죠. 역성혁명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맹자예요, 맹자. 맹자. 그 맹자 사상은 나중에 좀 얘기할 텐데, 보통 이제 공자가 정명론을 주장했잖아요. 정몽련. 그래서 왕은 왕다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야 되고 백성은 백성다야 된다. 그래서 자기 이름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요걸 맹자가 요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이제 플러스 시킨 거죠. 그럼 왕이 왕답지 못하고 그러면 어떡할 것이냐? 왕은 이제 뭐냐면 하늘의 청명을 받고 그 통치를 해야 되고 이 사람은 패도가 아니라 덕치를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덕치가 아니라 패도 정치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왕이 이제 인면수신. 그래서 그러니까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이제 동물이야. 그래서 뭐 때도 막 패도 정치하면 이건 더 이상 왕이 왕다운 건 행동은 아니잖아요. 이름에 해당하는 행동은 아니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쳐내야죠. 그래서 성을 바꾼다 해서 역성혁명론이에요. 역성혁명. 왕이 왕답지 못하면 더 이상 왕이 아니기 때문에 왕을 쳐내서 새로운 성, 자기가 갖고 있는 성을
사업을 추진해서 뭐냐 해야 된다. 역성명인데 이 역성명론을 이제 뭐냐면 들고 온 것이 그 정도전이죠. 그래서 정도전은 이렇게 왕도 정치뿐만 아니라 패도 정치도 인정했어.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제 패도를 더 중요시하냐 그게 아니라 왕도는 기본인데 나라가 혼란하거나 할 때는 일부 패도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가 종점이야. 방점이고 여기는 그냥 부차적인 거죠. 그래서 이 패도 정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역성명령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이 맹자다. 그래서 이 맹자를 통해 역성명령을 합리화시키고 주례를 통해서 조선의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의 명칭이나 이런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요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죠. 보시면 되고, 자, 실제로 이제 조선건국은 신진사대가 지배세력이 되고, 지배 이념은 벌써 불교에서 유교로 이제 바뀌었으며, 여기 유교라는 건 정확히 성리학이죠. 성리학으로 바뀌었으며, 민의에 의한 정치를 정면으로 내세웠던 점에서 단순한 왕조 교체가 아니라 사회 변화를 수반하는 병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단순히 지도자만 교체된 게 아니라 정치 이념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 경제 변화, 또 민심의 지지. 그래서 이성계가 오랫동안 이제 왜구나 홍문적 격퇴하는 과정에서 민심을 많이 얻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겹쳐가지고 그 왕조 교체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 최씨 같은 경우, 최씨 무인 정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권이 교체가 안 됐죠.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왕조가 교체되지 않았잖아요. 그건 아까쯤에 이런 이제 혁명 사상, 역성명론이나 그걸 뒷받침 불레인들 그리고 또 아까쯤에 이제 국민들 지지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 이성계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왕조를 교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혁명이라는 말을 한번 좀 볼게요. 자, 혁명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레보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이제 요때 혁명이라는 말은 이제 예전에 서양식 혁명을 우리식으로 이제 그 레보레이션이라는 말은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게 혁명이 나온 거고 서양식 혁명의 의미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혁명이라는 건 정통적인 혁명, 원래 있었던 혁명을 얘기한 거야. 그래서 유교사상 혁명은 국왕이 가지고 있는 척명을 다른 상으로 바꾼다. 바꾼 이를 말하며 우도와 왕을 교체한 거. 패도가 아니, 왕도가 아니라 패도 정치하는 왕을 교체하는 걸 정당화시킨 근거가 된다. 그래서 국왕을 다른 성씨로 바꾸면 역성혁명이 된다. 반면에 4.19 혁명, 뭐 촛불혁명, 영어 레보레이션 번역인데 이때 레보레이션이라는 건 근대적 의미의 혁명이고 이걸 이제 레보레이션을 이제 뭐냐면 우리말로 바꾸는 과정에서 별다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예전에 이런 혁명을 갖다 붙인 거죠. 예, 혁명이란 말을. 근데 이때 그 혁명은 요 레보레이션 혁명, 근대적 혁명이고 정근대 시대 때 혁명은 그 뭐냐 청명을 다른 사람에게 바꾸는 거고 국왕을 다른 성씨로 바꾸는 역성혁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중국의 어떤 이념하고 관련돼 있어요. 중국의 이제 그 맹자 사상 가 관련됐고 그다음에 운주 교체기 때 이런 것들이 더 나오죠. 요건 다시 중국사 할 때 좀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봤고요. 그 다음에 포셈을 한번 볼게요. 네, 포셈이 좀 더 자세히 돼 있거든요. 그래서 포셈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가 될지 모르겠는데 포셈이 보면 160페이지 펴보세요. 포셈. 중요한 것만 읽고 넘어갈게요. 오늘까지 포셈까지 하고 끝낼게요. 아까 좀 내용이 많이 겹쳐가지고 음, 자, 여기 보면 이제 앞에 언급하지 않는 내용들만 좀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우왕의 등장과 파행 정치에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우왕 때 특이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 채영이죠. 아, 다시 할게. 우왕 때 특이한 사건이 나는데 제주 정벌 관련된 내용이에요. 제주 정벌. 요게 이제 뭐냐면 제주가 예전에 탐라 총관복이었잖아요. 그래서 충녕왕 때 이제 반환이 됐지만 한동안 또 뭐냐면 목장은 그다음에 원나라에서 관리했어요. 그래서 원나라 출신의 그 목동들이 있었거든요. 목동들. 근데 이 목동들이 그 당시 우왕 때 반란을 일으켰어. 그래갖고 그때 최영이 가서 제주 정벌을 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쭉 이거 정치사니까 각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왕이 이제 있고, 이 우왕이 이제, 그 당시 이제 또, 최영하고 손을 잡고 이제 제거했죠. 수정한 내용이 여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성계하고 최영이 부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왕 그 14년, 최영은
동국면 군사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흥 무장인 이성계 협조하되 비대에 있었던 이희민, 임경민, 영웅반 일파를 대거 수청함으로써 전국의 최고 실권자의 자리를 잡게 되었다. 자, 이때 이성계가 크게 부상했으며 신은 유신들의 입지가 상대로 강화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인증번호 얘기를 해야죠. 인증번호 앞에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갖고 30번입니다. 30번. 제가 앞에 얘기했으면 그냥 세 개 얘기했으면 두 개만 써주시면 돼요. 그냥 하여튼 30번입니다. 30번. 자, 우왕 14년에 명에서 천령에 설치하고 천령 이부의 땅을 요동도사 가나라 아래 두겠다고 이제 통계보자. 이 요동도사는 이제 그 당시 이제 도사가 있고 요 요동도사 밑에 앞에서 말하는 동령위를 설치했어요. 여기. 예, 동령위. 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명나라는 요동을 완전히 장악한 건 아니었어요. 예, 요동의 일부만 이제 장악하고 간척만 설치하고 있을 텐데요. 자, 그래서 이제 고려에서는 크게 반발해요. 그 요동정벌 단행했다. 그 요동정벌에 대해서 이성계는 반대했는데, 자, 일단은 그때 이제 사불가론을 주장했죠. 어, 그래서 이제 요거 나올 수가 있죠. 이번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스르는 거는 옳지 않다. 이소사대 논리죠. 이소사대 논리는 고려시 때부터 계속 주장했던 내용이야. 이소사대. 그래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겨야 되는데, 그걸 거스린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맹자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지만 하여튼 고려시대 때 자주 사용했던 외교적 원칙이었고, 두 번째는 여론 척에 군사를 동원한 걸 부적당하며, 그 다음에 요동을 공격하는 틈을 타서 왜구가 창궐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무덥고 비가 많은 그 어느 시기에 하루에 악교가 녹아 퍼지고 병사들 전염병에 걸릴 염려가 있다 했는데, 자, 하여튼 이 사불관을 들어서 반대했다. 그럼에도 우한과 문화시중 채영이 강력하게 주장한 요동정벌을 했고, 우왕의 최영은 이제 팔도 도통사, 그러니까 조민수는 자군 도통사, 이성의 우군 도통사이면서 자우군을 편승했다. 되겠죠? 근데 이제 앞에도 했지만 우왕과 창영이 우왕과 채영이 말 잘못했대. 그러니까 우왕과 채영이 지금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이 꼬이기 시작해요 지금. 예. 자, 우왕과 채영은 평양에 머물면서 정쟁에 독려했고, 이성계와 조민수가 각각 좌우군을 이끌고 평양을 출발해서 다음 달 이해도에 진입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도망치는 군사가 속출했고, 마치 큰 비가 내려서 압록강 건너기 어렵자 이성계는 이런 실정을 보고하면서 요동정벌 포기할 걸 우왕에 계속 요청했지만, 우왕과 채영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요동정벌을 독촉하자, 결국 이성계가 조민수와 상의하고 해군을 단행했다. 자, 개경으로 돌아온 이제 이성계 등은 최영의 군대와 일전을 벌인 끝에 최영을 보봉에서 유명했고 우왕을 폐위시켜 방출했다. 자, 이로써 이성계 등은 정치적 실권을 장악했고 해군에 성공한 조민수는 이색과 협조하되 창왕을 옹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계는 윤소준, 조인옥 등 해군 당시부터 왕시의 회복을 바라고 있었지만 이색의 정치 역량으로 성취를 했다. 그러니까 왕시의 회복이라는 건 뭐냐면 우왕과 창왕이 신돈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걸 패하고 다시 이제 원래 예전처럼 돌아가자. 패가 입진의 논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국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해군을 단행한 이성계 행위는 모반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런 행위를 하는데 권력을 잡지 못하면 처형된 건 당연하다. 그래서 이성계가 실권을 놓지 않고 나아가 자신의 세력을 부식하는 것은 당연한 기결이었다. 그것은 종전의 무인 정권처럼 집정의 지위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왕조를 개최할 것인지 향후의 추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보면 쭉 있는데 이거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건 쭉 있고 그다음에 전제개혁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전제개혁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은 유신들은 이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 전제개혁을 하자고 계속 주장을 해요. 예. 그래서 상소를 계속 올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에 대해 조민수가 반대하면서 조민수는 이제 쳐내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돼서 조민수가 가지고 있는 병권까지 이성계가 이제 다 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전제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 이 과정을 이제 좀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 성성님과 장하, 그다음 최윤경, 김사영, 조은영 등을 각도의 이제 간차서 파괴해서 지방의 통제를 강화했으며 아까처럼 이들을 알고 양전을 했어. 토지 조사하고.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왜냐면 가전법을 하려면 누가 토지를 갖고 있는 걸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 전제 개혁을 토대를 마련했고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 지문에 나왔어요. 기출 선지에.
자, 그다음 강간 등은 이색 및 그의 측근인 이숭이 건근을 공격했다. 이숭이 건근이 유배당하고 이색은 이에 불만을 표시하고 장당을 퇴거했다. 자, 이처럼 이때 이제 마침 최영의 조카인데 김조가 우왕봉기를 파해하다 발각돼 관련자 처벌된 사건이 있었고 이들 계고 이성계 등 폐가 입질 명목으로 창을 몰아내고 1389년 11월 공양을 운영했다. 자, 이때 이제 이 폐가 입질을 계기해갖고 뭐냐면 완전하게 누가 그 당시 이제 그 이색 일패들이 떨어져 나갔고요. 예. 자, 다음 달에 창안과 우왕과 함께 죽음을 당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공양왕 때 정치 추이와 고려의 종을 볼게요. 자, 공양 독립 이후에 조선이 건립할 때가 4년 동안 제도 개혁을 둘러싸고 개혁파 신은 유신과 반개혁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전개되는데 그 과정에서 윤희 이초 사건이 이제 뭐냐면 발생했다. 그래서 이때 윤희 이초 사건은 뭐냐? 자, 공양 2년에 윤희와 이초가 이성계를 옹립할 공양왕, 윤희와 이초가 이성계가 옹립한 공양왕은 종시, 아니, 이성계 인척이는 거와 이성계가 공양왕이 장차 명을 친 거, 그리고 이색 등 고려의 재상들이 이에 반대했다 유배되고 살해됐다는 걸 명백히 고소한 사건인데, 자, 이 사실이 알려지자.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윤희와 이초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몰라요. 있는지도 없는 실존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소식을 그 명나라 갔던 조선 사신이 듣고 온 거야. 그래갖고 예부에서 들었다고요. 들었다고 하는 거지. 뭐 명나라 기록에도 없어 이게. 예. 자, 하여튼 그래갖고 이걸 연루한 사람들은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서 대규모 숙청을 하게 되죠. 대규모 숙청을. 그래서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고구려의 대규 옥사거나 이색을 비롯한 연루한 사건을 유배하거나 공모를 당한 옥사했고, 자, 그다음 이 사건을 계기로 이색, 이수인, 건근 이들을 비롯한 구색이 되고 방출됐다. 그러니까 이미 1차에서 이미 이제 뭐냐면 떨어져 나간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이제 요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처형한 거야. 요 리스트 안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주로. 그리고 나서 이걸 봤던 이제 뭐냐면 그 누구야? 그 정몽주를 따르는 이제 상징하는 무리들이 보니까 이제 여기 정치 보복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또 이들이 갈려져 나간 거야.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하면 요때 이제 뭐냐면 그 리스트에 위해서 올렸던 사람들은 이미 앞에 있는 그 사건들 있죠. 폐가 입증 문제라든지 그런 사건에서 떨어져간 주로 그 이색을 중심한 정치적 세력이 있고 이들 대규모 이제 수출하는데 이 뭐냐면 유니 2초 사건을 이용했고요. 유니 2초 사건을 본 이제 정몽주를 대변한 그 정치 세력도 언젠간 나도 이렇게 죽을 수 있다. 얘네들이 새로운 왕조를 또 만들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몽주를 따르는 그 무리들이 또 따라져 나간 거죠. 자, 그래서 정몽주는 개혁의 방향을 동의하고 공양 옹기까지도 이성계 협력했어요. 근데 요 윤희 이초 사건 때 얘네들 보니까 이제 또 안 되겠다 했고 이색과 건건 등을 두둔하고 나섰고 이 무렵부터 이제 정몽주가 반이성계파 중심 인물로 떠올렸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러나 윤희 2초 옥사를 마무리한 직후에 공양 2년 7월에 서원 간의衝突을 제기했고 신은 유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호에 천도를 간행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벌였던 남경 있죠. 남경을 했거든요. 근데 청구를 하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다시 이제 개경을 복귀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는 기록에 의하면 공양왕이 주도한 것처럼 돼 있는데 아마 공양왕보다는 이성계가 했을 거라 보고 있어. 근데 이제 이성계가 이제 수도를 남겨 옮긴다면 그다음에 자기를 따르는 무리뿐만 아니라 검문세족 나 백성들 다 반대할 것 같으니까 한번 공양을 시켜가지고 한번 좀 간을 본 다음에 여론이 별로 안 좋으니까 뭐냐면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국왕의 위상을 제고하고 정치적으로 구세력과 연계를 둔 조치였다. 이건 아마 이제 다른 의견, 공양왕이 이제 주도했다는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성계가 이제 봤다는 의견도 있다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1월 정공주는 수문화 시중에 올라 판상서 사사를 겸함으로써 관리 인사에 감용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자기 세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었다. 그래서 공양 3년에 정월, 우원부, 이색, 건건, 우인열 등등등의 사면 조치가 내려졌다.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정공주가 이제 뭐냐면 또 이렇게 11월 때 식권을 장악했던 거는 아까처럼 이성계가 낭만 사건 있죠. 그래서 잠시 쉬고 있을 때 이 정도전 같은 무리들을 쳐내고 자기가 인사권을 이제 갖게 되죠. 공양을 밀어줬죠.
그러면서 정도전을 잠시 기약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자기 파들 예전에 온건개파를 사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하려고 했지만 다시 이제 이성계 이제 다시 정치에 복귀하고 나서 정동준이 다시 들어오면서 다시 정몽준을 쳐내기 시작하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이제 이성계 개혁파 유신들이 척불론을 제기한 내용이 있어요. 아까쯤 얘기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공양의 숭불 같은 걸 비판을 했다. 자, 그래서 이 척불로는 공양과 구세력, 그리고 이색과 정몽줄 반대 세력을 모두 압박한 것이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또 정권이 다시 바뀌어가지고 정몽주가 이제 실권, 이제 이방원이 이제, 이방원이다. 정도전이나 이방원 실권 장악하고 나서 다시 예전처럼 또 유배를 보내고 그렇게 이제 한 거죠. 자, 공양은 3년 4월 이성계 말에 떨어져 유력한 틀 타서 아까쯤에 이제 했던 내용들이에요. 계속 대간들 이성계 핵심 센서들 이제 쳐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비상수단을 강구해 이방원들이 정몽주를 격살해 정권을 장악해 반대합을 제거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이제 앞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이성계 낙마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정몽주가 다시 권력을 얻고 그 다음에 대간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예전 사람들 이제 뭐냐면 석방시키고 막 이렇게 이제 했다가 이걸 본 뭐냐면 이방원과 정도전이 이성계가 이제 복귀하는 계기로 해갖고 다시 권력을 장악해서 이제 정몽주를 쳐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예, 뭐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7월에 공양을 몰아내고 조선왕조를 개창하면서 고려를 종업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자료들이 쭉 있는데, 요거 한번 다 봐두세요. 이번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 들어간 교수님들이 또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잘 관심 있는 부분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고려의 정치사 부분을 다 끝났고 다음 시간에는 제도사 부분을 넘어갈게요. 그래서 정치 제도사하고 제도사도 크게 보면 정치사긴 한데 제도사하고 그다음에 사회사, 그다음에 문화, 경제 요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한 통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22년 개정교과서 내에 그 2단원에 주제별로 이렇게 탐구 주제 형태로 돼 있거든요. 이건 따로 떼가지고 제가 3월 중순이나 말 정도에 이게 또 강도를 이제 보강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볼까 하고요.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뭐 경제사나 사회문화사는 이게 한 통을 기준으로 해갖고 쭉 진행을 할게요. 예, 그리고 거기에 시민한국사나 후생을 이제 첨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